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불교와 현대 심리학은 사실은 최근 30년, 40년 정도의 불교가 서양에 전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학 또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밟아가면서 더듬어 보면서 불교가 어떤 의미에서 현대 심리학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천천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불교 공부도 간단치 않고 심리학 공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느냐, 이게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 저는 본래는 불교학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데, 심리학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분야는 저도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불교나 심리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과 그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볼까 합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2600년 된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지역과 또 역사적인 어떤 변천을 겪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단일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불자로서 절에 가고 또 스님들 법문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겠고, 또 그것과 달리 초기 불교의 모습을 잘 담은 테라바다 불교, 테라바다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의 불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의 전통이 현재 남아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나서 티베트 불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뭐 달라이라마를 정신적 지도자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역사가 짧지만은 한 300~400년 정도를 잘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이 지역의 불교를 말하는데, 현재 살아있는 이 세 가지 전통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이 불교는 주로 또 서양에 전해진 그런 불교들은 어떻게 비쳤는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 불교와 심리학의 어떤 접점들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서양 사람들이 이 분야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양의 공부의 역사를 좀 소개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무슨 교양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교와 심리학이 어떻게 만났는가,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첫 시간에 설명드려야 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현재의 한국에서의 불교와 심리학의 어떤 접점, 불교와 심리치료의 접점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그런 시도는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이동식 선생님을 시발점으로 해서 1979년에 발족된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신데 정신치료,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그런 한국의 정신치료의 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90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상담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최고봉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걸 도정신치료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도를 말하고, 불교를 포함한 뭐 다른 동양 사상의 정신을 정신치료에 같이 합류시켜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계종 산하의 포교원에서 불교 상담 개발원이라는 것을 2000년에 정식으로 발족시켜서 여기에는 자비의 전화라는 것은 뭐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상담 개발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불교 상담 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불교 상담 대학에 다니면서 불교와 상담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와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승가대학도 이 불교 상담 개발원과 함께 연관해 가지고 불교 상담 심리를 이제 교육을 해왔는데 내년에 정식으로 불교 상담 심리학과를 이제 개설해서 이제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부터 시작하는 정식 학과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움직임이죠. 사실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스님들한테 상담 많이 하시죠? 네. 어떤 스님한테 상담하세요? 주지 스님 뵈세요? 네. 주지 스님 뵙기도 쉽지 않죠. 네. 인사드리는 쉬워도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상담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제 스님들이 이미 몸에 갖고 있는 몸에 익혀 놓고 있는 그런 불교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상담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기법들을 많이 익히시면은 아마 신도님들이 절에 가서 불교 신행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푸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께서 어떤 상담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소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잘 아시는 정토의 법륜 스님, 그렇죠? 법륜 스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그 증문즉설 같은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섭을 만드셔서 30년 이상 이끌어오신 용타큰 스님, 용타큰 스님도 행복마을에서 지금 불교적 상담, 불교적 치료, 치유의 어떤 방법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스님들께서도 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님들에게 상담을 받아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님들은 이미 신심을 갖고 접하기 때문에 스님들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님이 하시는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담가들을 찾아가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 선생님이 지금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탐색을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일반 상담가와 스님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님들께서 중앙승가대학의 이런 교육기관에서 불교 상담을 개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미산 스님이나 전현수 원장님이나 안희영 선생님 또는 저나 또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 그다음에 심리학 전공자 그다음에 불교 전공자들이 함께 여러 가지 학회와 워크숍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007년도에 이 불교 심리치료학회가 처음 창립될 때 했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학술적으로 좀 딱딱한 얘기가 되더라도 조금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동국대에 한국 불교 상담학회라는 것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또 4년간 불교와 상담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백경임 교수님이 계신데 지난 여름에 그 불교 상담 학회와 한국 불교 심리치료학회가 함께 공동으로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교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명상치료학회에서 명상상담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임경 스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07년도에 이런 학회 활동을 시작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건강심리학회 산하에서 명상심리학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명상의 대표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불교입니다. 불교의 명상과 이 심리, 특히 건강과 관련된 심리적인 접근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의 김교원 선생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만들어진 명상치유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많죠. 명상상담연구원, 명상심리학연구회, 명상치유학회. 이렇게 지금 여기 쭉 보시면은 주로 2000년 이후, 그것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활발하게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는 물론 아니지만 이런 토양이 물론 있었겠지만은 왜 이렇게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 후반에 2000년도 후반이 아니라 2006년, 7년, 8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서양의 심리학과 이런 서양의 심리학 안에서 불교의 명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의 이런 불교 및 명상 전문가들이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심리학,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불교 및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이제 탄생한 지 100년이 조금 넘는 서양 심리학계에서 불교나 불교 명상이 활발하게 관심을 갖고서 연구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불교는 우리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이 지났고 동양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불교를 심리학 또는 과학에 접목시켜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전통은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도 물론 그 보석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을 쓰면서 심리학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이 서양 사람들이 발달시킨 이 심리학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면에 이미 있는 좋은 이 자원들을 잘 이용하면은 아마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불교적인 치료, 불교적인 심리치료, 불교적인 상담의 어떤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기 위해서도 서양 불교의 흐름과 심리학과의 관계를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서양 불교는 19세기에 서양의 불교가 전해집니다. 물론 19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일부 사상가들이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이 불교를 알았고 불교를 허무주의적인 종교로 알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은 어떤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이민자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의 종교였던 불교가 1950년대, 60년대를 맞이해서 준비기를 거쳐서 이때 준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특히 미국이 2차 대전에 이기고 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 참전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래서 그 전쟁의 반전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세대들이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60년대 중반 후반부터 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동양 쪽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면모들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미국 불교가 천천히 자기 스스로의 작업을 통해서 안정 번영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청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서양의 불교가 이 청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이제 서양이 얼마 안 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불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서양은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방법론이 발달해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학에 대한 발달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불교 학과 함께 이제 이러한 세계 각국의 아까 살아있는 불교 전통인 동남아시아의 테라와다 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의 선불교가 전해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새로운 그 사상과 종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1700년 된 고목에서 간간히 잎이 나고 꽃이 피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심은 나무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열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보는 입장이 많이 다르겠죠.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교를 믿는 동기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정신 개발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가 50%입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가족의 그 행복과 가족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편의 성공과 자녀분들의 수능 합격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하세요? 절에 가서? 그러니까 그거 빼고 가족을 빼면은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절에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그것도 가족이죠, 그죠? 나 혼자 부자 되게 하고 내 가족은 뭐 가난한 게 아니니까 그걸 빼면은 별로 절에 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 개발과 수행이 50%의 동기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불교의 본질을 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고민 해결이 22%니까 개인과 가족의 고민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구나 가족들의 권유로 한 10여 프로가 종교 생활을 불교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인구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교를 믿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남 봉은사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이제 사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봉은사 스님과 얘기를 나눴더니 봉은사 강남의 핵심인 봉은사의 신도들이 와서 이런 그 기복적인 그런 이유로서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참 바꿔주기가 쉽지 않다. 기복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 가서 복을 안 빌면 어디 가서 빌겠어요, 그죠? 집에서 뭐 정한수 떠놓고 혼자 빌겠어요? 절에 가서 복을 비는 것은 괜찮은데 복만 빌면은 불교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너무나 한정시켜 버린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은 복을 찾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눈앞에 있는 행복에만 쫓다가 보면은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의 본질을 미처 못 보고 정말로 자기의 내면적인 성숙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여러 그 전문가들 주로 그런 분들의 강의도 많이 하고 수련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강남 스타일입니다. 근데 강남이 아닌 강북이나 시골 스타일은 어떨까요? 더더욱 기복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사실은. 절에 연중 행사로 가고, 그죠? 연중 행사가 몇 번 가시죠? 초파일, 칠석, 동지, 뭐 백중 4번 가나요? 뭐 초하루 보름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지만은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내가 왜 불교를 믿고 있나? 왜 불교가 나의 종교인가? 이런 반성 없이 절에 다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실천하는 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다시 한번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없이 절에 다니다가 조금 다니다가 영업 없으면은 이제 종목을 바꾸지요. 절 옆에 절에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갔다가 여기는 어떤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거기 가서도 똑같이 또 복을 빌어요. 절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기원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와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렇게 불교를 믿는 동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 불교에 대해서는 미산 스님께서 2001년도에 서양 불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10여 년 전에 쓰신 글이지만은 잘 정리해 놓으신 글이 있으니까는 이 글을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